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사랑이란 것은 시간과 신뢰, 그리고 함께한 기억 위에 단단히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가벼웠는지 이제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내 이름은 강지호.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배신이 한 남자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태어나게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딸아이 소연이가 쓰다 남긴 아이패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켠 나는 잊지 못할 장면과 마주하게 됐다. 하나의 단체 채팅방, 최세연, 최민주, 그리고 김예진. 아내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장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쟤는 그냥 우유부단한 놈이야. 아무것도 못할걸? 쓸 수 있을 만큼 돈 다 빼놔. 쟤는 절대 반항 못해.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혹시라도 오해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대화는 몇 년 전부터 쌓여 있었다. 아내는 물론 그 가족 전체가 내게 보여준 미소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내 희생을, 내 성실함을, 그리고 내가 쏟아낸 사랑을 어리석음이라 비웃으며 키득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이랑 시간 보내겠다고 승진도 포기했대. 진짜 웃기지 않아? 집 고친다더니 돈 받아놓고선 스파, 쇼핑, 심지어 말도 못할 때에 썼다니까. 거기엔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거짓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 모든 걸 놓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부르고 짐을 싸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나은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건 분노였다. 그간 눌러왔던 자존심과 감정의 뿌리 깊은 울음이 서서히 고요한 내면에서 금이 가득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나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모든 걸 참아내고 이해하며 가족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서는 걸 미덕으로 여겼다. 그래서였을까?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내가 진심으로 분노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눈꺼풀은 무겁고 심장은 요동쳤다. 손끝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강지호였고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이 판을 뒤엎을 것이다. 그들이 가볍게 여긴 나의 희생, 나의 신뢰, 나의 모든 것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틀 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소연이는 평소처럼 내 맞은편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천진한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아빠, 근데 엄마 친구는 왜 아빠 없을 때만 와?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이 멎었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친구, 어떤 친구니?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키 큰 아저씨,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반지 끼고 있어. 항상 커피 사와서 엄마랑 방에서 얘기해. 가끔은 둘이 웃고 엄마가 태준 오빠라고 불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 내 가장 오래된 친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수많은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 심지어 세연을 처음 내게 소개해 준 것도 그였다. 그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유독 생기가 넘쳤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작은 몸짓, 미묘한 눈빛, 말투. 그땐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지 나를 조롱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엮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 친구, 내 아내, 내 가족 모두가 내게 칼을 꽂고 있었던 셈이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얼굴,
희미한 미소와 타협하던 그 남자가 이제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나를 지배했다. 나는 결심했다. 절대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겠다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때가 오면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못 건드린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제 나는 바보가 아닌 사라졌던 자존심과 분노로 다시 태어난 나였다. 그날은 유난히 적막했다. 세연은 외출했고 소연이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오래도록 고민했다. 망설임도 있었고 스스로가 믿기지 않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마음을 다잡고 움직였다. 집 안 곳곳을 살피던 나는 결국 거실 장식장 위쪽 커다란 꽃병 뒤에 작은 움직임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보통 사람이 봐서는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위치였다. 마치 작은 장식 조각처럼 아무런 위화감 없이 풍경 속에 스며들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오해한 걸까? 이 모든 의심이 그저 내 상처 입은 자존심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 희망은 미련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연은 내게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늘 그렇듯 나는 순하고 착하며 남의 감정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했고 내 곁에서 다른 사람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내가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무심코 꺼낸 화면에는 익숙한 문구가 떴다. 움직임 감지됨. 손끝이 얼어붙었다. 곧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나는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마주했다. 이태준. 내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나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 그의 은색 SUV 차량이 내 집 차고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주저함 하나 없이 익숙하게 내 집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모습엔 긴장도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당당한 태도였다. 잠시 후 화면 안에 세연이 등장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을 반기며 두 팔을 벌려 안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둘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장면을 2시간 가까이 바라봤다. 감정은 이미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눈물은 고갈된 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건 고요한 분노와 냉정함이었다. 그 방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곳이었다. 아이 이름을 정하고 벽지를 고르고 매트리스를 함께 골랐던 그곳.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이 조롱처럼 느껴졌다. 2시간이 지나고 태준이 방에서 나왔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이라곤 없었다. 오히려 승리자의 미소처럼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비심이 꺼져버렸다. 나는 결심했다. 단순히 폭로로 끝내지 않겠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가볍게 여겼던 내 삶과 명예, 모든 것을 대가로 돌려받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세연은 엄마와 통화를 했다. 나는 일부러 소리를 죽이고 거실에 앉아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지호 오빠? 걱정 마. 쟤는 절대 나한테 뭐라고 못해. 다음 주에 지호 오빠 월급 보너스 나오면 그걸로 서류 준비해서 집이랑 다 가져갈 거야. 뭐 어쩌겠어. 울겠지 뭐. 손에 쥐고 있던 머그잔이 바닥에 금이라도 낼듯이 갈라질 뻔했다.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저 순한 양일 뿐이라고. 한 번도 소리 높인 적 없는 남편이 무력하게 모든 걸 내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준비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김예진. 그녀는 매달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다.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은 성공한 모녀 3대였지만 실상은 속이 골마 터진 채로 금칠만 한 허상에 불과했다. 그 모임에 세연,
민주, 혜진, 그리고 이태준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곳은 완벽한 무대였다. 마침표가 아닌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 나는 그 자리를 반격의 현장으로 정했다. 소연이는 미리 믿을 수 있는 친구 집에 맡겼다. 혹시라도 이 모든 복수의 불길에 딸까지 휘말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로서 그건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 후 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명확한 자료들. 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거래 내역, 녹음 파일. 심지어 심부름 업체를 통해 과거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다. 나는 준비가 끝났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도 생겼다. 다음은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첫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전문 심부름꾼을 고용해 준비한 봉투를 배달하도록 했다. 각 봉투에는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혜진의 대저택에 도착했다. 언제나처럼 가식적인 미소들이 나를 맞이했다. 세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마치 며칠 뒤에 내 인생을 박살내지 않을 사람처럼. 태주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태도. 그들은 전혀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혜진이 잔을 들며 말했다. 가족을 위해 건배.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디저트 전에 이야기할 게 있어. 그들은 봉투를 열었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 집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 늘 가득했던 가식적인 칭찬, 뒷담화, 오만한 웃음 대신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삼켜버렸다. 진실이 풀려났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익사하고 있었다. 세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손이 떨리며 증거 서류 위에서 격하게 흔들렸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마치 글자를 응시하면 내용이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문서를 미친 듯이 훑어보고 있었다. 혜진.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다. 입술을 삐죽이며 오랜 세월 다져온 권위적인 태도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반항하는 신하를 꾸짖는 여왕처럼. 강지호.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무슨 오해 같은데. 이건 아니지.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만해. 우리 둘 다 이게 오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세연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호야. 닥쳐.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세연의 몸이 움찔하며 떨렸다. 나는 한 번도 그녀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진짜 내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래서 그녀는 나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혜진이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 우리 세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입꼬리를 비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말하는 우리 세연 말인데 그 세연이 날 얼마나 털어먹었는지 알고나 있어? 내 뒤에서 몇 년 동안 날 비웃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천천히 목소리를 낮췄다. 내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 그 순간 태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호야. 잠깐 얘기 좀 들어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단 한마디. 너한테 말할 기회를 줄 시간이 딱 5초 남았어.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그 순간 세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태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지호야, 제발 우리 이야기하자. 나는 피식 비웃음을 흘렸다. 이야기?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우리가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갔어. 내가 결혼 서약을 짓밟던 그 순간 말이야. 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때 깨달았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가 반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다. 모든 걸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일 거라고. 그녀는 내가 이 정도의 복수를 할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좋아. 태준.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그것만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호야, 잠깐만.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천천히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은행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서명된 문서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게 뭔지 아나?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이건 너희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돈의 기록이다. 민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혜진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 머뭇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내 변호사가 모든 걸 조사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말이지. 그는 침을 삼켰다.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내 이름도 있더라. 태준아. 그의 숨이 순간 멈췄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적.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내가 내 아내랑 바람만 핀 게 아니야. 같이 돈을 빼돌렸어. 법적으로 그건 공모 사기다. 태준이 휘청였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만해.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내가 이렇게 난리치면 뭐가 달라지겠어? 어린애처럼 굴어봤자 아무도 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불안한가 보지? 웃기지 마.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불안해야 할 걸. 그리고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세연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다. 거실 TV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거기엔 현관 앞에 서 있는 경찰 2명이 비춰지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민주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경악했다. 혜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세연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세연이 갑자기 뛰쳐나갔다. 나는 가만히 지켜봤다. 어차피 아무리 변명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세연이 현관문을 열었다. 경찰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최세연 씨 맞습니까? 그녀는 망설였다. 손끝이 문틀을 꽉 움켜잡았다. 네, 최세연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 같은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잠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야? 세연이 몸을 획 돌렸다.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지호야, 이러지 마. 제발.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 이미 끝났어. 경찰이 그녀의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민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을 흘렸다. 혜진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말문이 막힌 듯 넋이 나가 있었다. 세연 무릎이 풀리듯 휘청거렸다.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지호야,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웃기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입술을 그녀의 귓가 가까이 가져가 차갑게 속삭였다. 내가 널 믿어야 했을 때 넌 날 배신했지. 그녀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숨이 끊어질 듯 찢어진 울음소리. 그리고 경찰들이 그녀를 현관 밖으로 끌고 갔다. 그 순간 태준이 앞으로 다가섰다. 세연.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이제 내 차례야. 태준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공포,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태준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마치 세연을 붙잡아 구할 수라도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나에게는 더더욱 없었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준이 간신히 속삭였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눈을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내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경찰들이 세연을 문 밖으로 끌어냈다. 이 웅장했던 대저택을 가득 메웠다. 한때 그녀의 왕국이었던 이곳은 이제 쓸쓸한 폐허일 뿐이었다. 그 순간 태준이 고개를 획 돌렸다. 혜진과 민주를 바라보았다. 너희 알고 있었어? 혜진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특유의 교묘한 말장난도 가식적인 태도도 사라졌다. 그저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민주만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너 세연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나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웃었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웃음. 아니, 민주.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세연이 스스로 망친 거야. 민주는 이가 부딪힐 정도로 턱을 꽉 깨물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소리쳤다. 그냥 떠나기만 했으면 되잖아.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슴 깊숙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왜냐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도 이렇게 할 계획이었거든. 내 인생을 박살내려고,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지금 와서 도덕을 따질 자격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내 언니가 날 몇 년 동안 어떻게 비웃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그녀가 내 돈을 빼돌릴 때 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으면서?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 턱끝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애절한 눈빛.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이제 엄마가 나서야 할 때야라는 무언의 호소가 담겨 있었지만, 하지만 혜진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조차 꾹 참고 있는 듯 굳은 표정만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방 안에서 더 이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도. 나는 시선을 돌려 다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마치 얼음물에 천천히 잠기는 사람처럼 늦게나마 무너지는 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거실 창 너머로 향했다. 밖에 대기 중인 경찰차.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일렁였다.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선 그의 눈은 더 이상 자신만만한 친구의 눈빛이 아니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참담한 후회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탁자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그 위엔 그가 나를 짓밟고 내 삶을 무너뜨린 증거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그것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칼날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은 말라붙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고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지호야, 잠깐만. 나 좀.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용히 잘라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깊은 소름을 유발했다. 짐 싸라. 곧 내 아내도 알게 될 거니까. 그의 눈동자가 일순간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숨을 내쉬듯이 한마디를 꺼냈다.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라.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도 자비도 없었다. 그저 서늘한 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알지.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TV와 연결된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순간 거실의 대형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태준과 세연, 서로를 껴안고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은 바로 내 집, 그리고 내가 함께 미래를 꿈꾸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태준의 아내 나오미, 화면, 속, 눈물에 번진 눈빛과 무너진 표정. 그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계좌씨가 나오미의 울부짖음이 TV 스피커를 통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준은 비틀거렸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표정은 삶의 모든 색을 잃은 듯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를. 나는 말없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나오미가 그에게서 빼앗을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집, 차, 아이들의 양육권, 재산의 절반,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나열되는 문구들. 그것은 판결문보다 더 가혹했다. 태준의 입이 열렸다가 닫히고 다시 열렸다. 그러나 끝내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의자에 부딪히며 휘청거렸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의 세계가 한 조각씩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너는 내 모든 걸 빼앗았지, 태준아. 그는 침을 삼켰다. 이제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을 차례야. 그 순간, 혜진,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지호,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쪽 눈썹을 올렸다. 혜진 입술을 꼭 다물고 잘 다듬어진 손톱이 식탁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다.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너 이제 다 가진 것 같지? 세연과 태준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내가 무적이라도 된 줄 알아? 나는 피식 웃었다. 아, 혜진 씨.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던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범죄 기록이었다. 수년간의 세금 포탈, 횡령, 해외 비밀 계좌.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당신도 같이 훔쳤지, 혜진 씨.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당신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이익이 깃든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재킷을 집어들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세연은 사라졌고 태주는 무너졌으며 혜진은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민주는 말을 잃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재밌었어. 나는 천천히 태준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내가 감히 내 아내한테 다가간 순간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나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이런 딸을 키운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마지막으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너, 내가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미 졌어. 나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힘을 주어 문고리를 꽉 쥐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방 안을 가리켰다. 산산조각 난 관계, 불타버린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혜진의 저택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들이 스스로 만든 불타버린 폐허 속에 남겨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수년 만에 나는 자유를 느꼈다. 거짓은 더 이상 없었다. 조작된 감정도, 조종당하는 산도,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그들의 몰락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최세연 씨,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 혜진이 가진 부와 권력이 그녀를 보석으로 풀어줄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여왕 김예진. 그녀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태준 그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나옴이 이혼 서류를 바로 제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아이들, 재산의 절반.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모두에게 알렸다. 공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업계 사람들.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회사는 더러운 스캔들을 감싸 안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세연, 그녀는 다음 날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빼앗으려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다. 모든 계좌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완전히, 철저히. 그날 저녁, 그녀는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눈물에 번진 마스카라, 텅 빈 눈빛, 절망이 가득한 얼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호야, 제발. 그녀가 애원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이러지 마. 나는 문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야.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했어, 알겠어? 내가 실수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뭐를 하면 안 됐다고?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자? 내 돈을 훔쳐? 그리고 그걸 비웃어? 그녀의 숨이 떨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야, 세연. 넌 내 말 하나하나 전부 진심이었어.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애원하기 위해, 조종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동정을 짜내기 위해. 하지만 나는 이미 끝났다. 넌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럼 나 어디로 가야 해? 나는 미소 지었다. 태준한테 가. 그녀의 몸이 굳었다. 숨이 턱 막힌 듯. 온몸이 경직되었다. 우린 둘 다 알고 있었다. 태준도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세연은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안정, 권력, 통제.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음은 혜진이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모든 재정을 파헤쳤다. 수년간 감춰왔던 사기, 불법적인 거래, 숨겨진 해외 계좌.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권력이 압수되었다.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 과거에는 그녀에게 뇌물을 받고 그녀의 편에 서며 그녀를 보호하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의 대저택은 압류되었다. 그녀가 군림했던 상류층 사회에서 철저히 버려졌다. 강자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들은 약자가 된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왕이 순식간에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도시를 떠났다는 것. 한때
그녀가 경멸하던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것. 그녀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태준.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 하나 얻는 것뿐. 그는 나오미에게 연락했다.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절했다. 넌 그 애들을 배신했어.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본 건 허름한 식당 한 구석, 혼자 앉아 텅 빈 눈빛으로 커피잔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단 1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연. 그녀는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보고 싶어. 그녀는 작고 나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나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예전의 나이기를 바랐다.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남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죽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소연과 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배신의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그녀는 밝게 자랐고 나는 비로소 평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거짓말도 없고 배신도 없고 세연도 혜진도 태준도 민주도 이제는 내 인생을 망치는 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오직 나와 내 딸, 우리만의 미래를 쌓아 나갈 뿐. 더 이상 바보 같은 남자가 아닌 이제는 승자가 된 미래.